결혼하면 신랑 50만 원, 신부 50만 원.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혼인 신고하면 이거 빼주겠다. 헐, 결혼해야겠다. 한 해만. 연말정산 얼마까지 돌려받아 보셨어요? 저요? 네. 진짜 열심히 하니까 한 150 돌려받았나? 저는 진짜 되게 좋아했는데 네. 나중에는 돌려받는 게 안 좋다라는 걸 느꼈어요. 뭘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축을 열심히 하고 뭔가 돈이 쌓일수록 토해내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무사님께 네. 직접 많이 사례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연말정산으로 진짜 가장 많이 돌려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저는 생각보다 저는 뭐 엄청 놀랄 수준은 아닌데 저는 네. 6, 700 정도 내신 거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냈어요. 그만큼 많이 내신 거죠. 예. 근데 오히려 고액연봉자가 연말정산 시스템상 불리해요. 연말정산의 공제액수 중에 그런 게 많아요. 1900, 7천만 원 이상은 못 받아. 1900, 8천을 못 받아. 그러니까 오히려 제재를 줘요. 저는 왜 그 고액연봉자를 더 제재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들 저 입버릇처럼 나 애국자다라고 하는 게 애국자야, 애국자. 내고 받지 못한다. 막 40%대 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얼마죠, 소득세가? 45%의 지방세 포함하면 49.5%. 반 내는 거네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의사의 세금이라는 책도 썼어요. 왜냐면 의사분들 자산 관리 많이 하니까. 의사분들이 적정 수치 올라가면 제가 대놓고 말해요. 아니, 이래봤자 뭐 하시냐. 반이 세금인데. 오히려 다른 걸 말씀드려요. 법인을 만들어서 다른 사업을 해봐라, 차라리. 왜냐면 의사는 의료법인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국가에 귀속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는 분은 부동산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부동산 사업을 법인으로 한다거나 그러니까 진료기간 확 줄이고 어차피 더 벌어봤자 세금이 막 반토막에 4대 보험 떼고 막 하면 와 나는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러시면서 담배가 넣으셨어요. 연말정산은 어쨌든 그 최대치가 그 정도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은 그 수준에 갈 수 없다라는 거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일반 직장인들은 한 100, 200선 이 정도가 그러면 많죠. 좋겠다. 그 정도가 많죠. 300 나오면 진짜 많이 한 거고. 네, 그 많이 내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제재가 많아서 생각보다 공제를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이제 세금 안 내시는 분들 관점을 말을 해볼게요. 연말정산 하시는 분이 한 2,2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은 1년에 나도 세금 냈어. 얼마다 매달 얼마 10만씩 떼갔어. 그분들이 환급 받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100%를. 그러면 연말정산을 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1년간 세금을 0을 냈단 거잖아요. 0원을 낸 분이 몇 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0원 낸 사람. 하나도 안 냈어. 1,000만 명? 거의 비슷해요. 진짜요? 40% 정도 돼요. 와, 나 그냥 말도 안 되게 올려버린 건데. 8, 900만 명 정도. 그래서 오히려 그 얘기가 있어요. 이분들에게 차라리 이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세금을 낸다면 반발심 신앙할 말은 없지만 그분들이 연마다 아무리 과세 최저한이어도 막 5만 원을 낸다거나 이게 오히려 세금적으로 혜택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고액연봉자 사실 더 많이 걷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제 근로 의욕이 뭐 떨어진다고 하는 게 대부분 경계선이 한 8천만 원 정도예요. 그 다음부터는 벌어봤자 내 뭐 뜯기는 게 더 많은데 내가 그럼 뭐 일을 왜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접점이 좀 있죠. 이제 소득세가 세율이 계단식으로 팍팍 올라가요. 그래서 6, 15, 24, 35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35 구간부터는 사실은 확 진짜 의지가 꺾여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38.5%인데 야 40%나 낸다고? 와 그럼 내가 100만 원 벌면 40%가 얹어지는 40만 원씩 내는 거네. 그러면 이럴 거면 이거 해보나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세전 1,000만 원이면 이것저것 떼면 사실 세후 없어. 금액은 진짜 없어요. 7, 800? 네. 800? 7, 800? 700 정도? 생각보다 많이 떼요. 그러면 연말정산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지도 궁금해요. 이거는 진짜 이제 바로 연락 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초대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딱 이 실수하면 국세청에서 바로 전화 와요.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소득금액 기준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 쪽에서 많이 이게 걸리는 게 뭐냐면 오늘도 문의가 왔었는데 자녀한테 이제 증여해주고 자녀 계좌로 이제 약간 실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차익이 100만 원 이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을 많이 누락을 하세요. 양도소득 금액도 100만 원 이상 초과를 하면 당신도 그럼 당신 자녀가 미성년자지만 100만 원 이상 벌었네. 그럼 자녀를 못 넣어요. 배당도 들어가요. 배당도 있어요. 근데 배당은 이제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라 그런 게 좀 피해가는 경향이 있죠. 결국은 실현하면은 이제 100만 원 초과되면 당신 기준 넘었네? 그럼 자녀한테 넣었던 거 있잖아요. 막 신칸이 교육비니 막 의료비니 막 넣었는데 그거 다 부인당하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지식을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이자, 배당, 근로 뭐 이런 것들 사업소득 이런 건 인지를 해요. 많이 놓치는 게 해외 주식 양도소득 금액. 그거 많이 놓치세요. 이것도 뭐 합산되나? 뭐 이렇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부동산 툭 팔았는데 이건 뭐 합산 안 되겠지라 생각했는데 그게 100만 원 넘어가면 아버지 넣으면 띠 올려가지고 이제 추징. 그러면 부모님들이 요새 막 동학개미 운동 때 그냥 뭐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뭐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모르고 우리 아버지 나이가 요 정도 되니까 내가 공제받아야지 나 땡겨왔다. 막 그것도 형제끼리 좀 싸우잖아요. 맞아요. 아버지 내가 데려갈게 하면서 땡겨왔는데 내가 맞은 거야 세금을. 네. 그렇죠. 말씀 잘 주셨는데 방금 두 번째 오류 가장 많은 게 부양가족 중복공제예요. 둘 다 형제가 연락도 안 하고 둘 다 써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써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한쪽이 포기를 해야 돼요. 연락이 둘한테 와가지고 한 명 포기하시죠 이렇게 와요. 한 명은 이제 추징을 받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용카드 과다 공제. 신용카드 쓴 거 막 과도하게 집어넣어요. 이제 부풀려가지고. 아 그럼 그것도 걸려요? 네, 그게 생각보다 많아요. 원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가족끼리 가족 카드 만들어서 맞아요. 한 명 몰아주잖아요. 맞아요.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한 명한테 해서 많이 받자. 부부간에 그 많이 하는데 그건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이름 결국 있는 카드로 이제 쓰는 거니까 배우자 중에 이게 총급여가 좀 낮은 사람한테 그걸 몰아주는데 그건 괜찮아요. 생활비 명목으로 같이 쓰는 거라서. 그럼 걸릴 정도 되려면 뭐 이제 엄마, 아빠 수치를 카드? 오류로 수치를 잘못 써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과다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오해를 하세요. 형제들 것도 된다고 생각해서 쓰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돼서 아버지가 이제 100만 원 초과했는데 아버지도 내가 부양하고 있으니까 신카도 내가 써야지 그 금액을 갖고 와버리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요건 위반인 걸 모르고 그걸 끌고 와서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빨간불이 또 뜨고. 왜냐면 뭐 그 백화점 VIP 되겠다고 맞아요. 카드 막 내 거 써 이러면서 이런 사람 많았을 거예요. 맞아요. 다 걸린다는 얘기. 그렇죠. 포인트도 팔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연말정산 때 그 결국은 이제 부양가족 그 기준 잘못 잡으면 그 사람에 관련됐었던 뭐 의료비나 이런 것들 다 삐 떠가지고 이제 다 추징받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커요. 제가 아시는 삼성 직원분도 이거 잘못 집어넣어서 막 300만 원, 500만 원 추징받았어요. 근데 직장인일 때 300만 원, 500만 원은 좀 크잖아요. 엄청 크죠. 징벌이죠. 한 달치 예, 예, 예. 월급인데. 그렇죠.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꿀팁. 그러니까 좀 직장인들을 위해서 뭐 일반적인 거 말고 이런 거 몰랐지 그럴 만한 거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가장 사실 마지막에 주셨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랑 엮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어요. 고향사랑 기부제. 사실 뭐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아닌 데에다가 기부를 하면 그거를 100% 공제를 해줘요. 근데 10만 원까지. 그러니까 10만 원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송파구 사는데 내가 뭐 느닷없이 강릉에 기부를 한다. 강릉시에. 그러면은 강릉시에 10만 원 기부를 하면 제가 1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내는 세금 즉각적으로 깎아주는 거.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금액을 깎아주는 거. 그래서 가끔 이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거든요. 그러면 소득공제로 막 200만 원 받으니까 아니 200만 원이면 내가 세금 내는 게 없지라고 하는데 내가 세율 구간이 만약 6%다 그러면 12만 원인 거예요. 차이가 얼마 안 돼요. 신카공제 이따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세액공제 10만 원 바로 빼주는데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냐? 그냥 어차피 10만 원 내고 10만 원 받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지역에 답례품을 최대 30% 그러니까 3만 원 정도의 답례품을 줘요. 오, 그럼 이득이네요. 이득이에요. 14만 원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주소지인데 왜 모든 곳에 전국에 다 뿌려버리면 되잖아요. 1억 정도. 근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딱 10만 원까지. 아. 결국 10만 원까지만 10만 원까지만 100% 해주고 그 다음에 500만 원이 맥스예요. 500만 원까지 이제 16.5% 이제 10만 원 이상부터는 16.5%를 빼주는데 저는 권하는 게 이제 10만 원까지만 하세요. 그래도 그러면은 3만 원어치에 뭘 받는데 뭐 이런 거 받아요. 쌀, 뭐 참기름, 쇠고기 이런 거. 저는 그래서 여기 협약 맺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저는 500만 원 기부하고 그림 받아요. 결혼하면 신랑 50만 원, 신부 50만 원.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혼인 신고하면 이거 빼주겠다. 왜 결혼해야겠다. 한 해만요? 딱 한 번 해줘요, 한 번. 딱 한 번. 24년도 못 받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그거 두 번, 세 번, 네 번 해줄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번 해주는데 50만 원 해줘요. 50만 원 해주는데 그래서 댓글로 이랬어요. 50만 원 갖고 누구 코에 붙이냐. 500원 해줘야지. 네. 근데 이제 저는 바로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게 대표님 말씀도 좋아요. 500만 원 정도 해주면 좋은데 그러면 100% 결혼 관련된 그 업체들이 가격을 500만 원씩 올릴 거예요. 그렇겠죠. 맞아. 그러게 돼버려요. 맞아요. 그걸 악용할 거거든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약간 신혼부부다 보니까 사회 뭐 초년생이거나
연차가 아직 높지 않으니까 사실 50만 원만 해도 거의 100% 공제를 확률이 높아서 그 정도만 적용 받으셔도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뭐 당연한 거지만 대표님 아까 말씀 주셨는데 소비보다는 차라리 저축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꾸자. 왜냐면 저축은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랑 이거 당연히 매번 들으셨을 거예요. 퇴직연금계좌. 이게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까지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까지 하면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게 본인 소득에 따라서 뭐 5,500만 원 기준이 있는데 뭐 16.5% 아니면 13.2%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계좌들의 수익률은 사실 엄청 낮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떤 관점으로 가져가냐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 900만 원 넣으면 뭐 13.2%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절세가 되는 거잖아요. 100만 원 넘거든요. 그냥 13.2%짜리 수익률 상품인 거 넣은 거다. 그 생각에 여기서 수익 솔직히 바라지도 않아요. 약간 그 관점으로 접근하면 약간 마음이 차라리 편하더라고요. 뭘 투자해도 집 수익률이 낮아버리니까. 뭐 그런 관점으로 이걸 써볼 만한데, 근데 이거는 알아두실 게 이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뭐 하셔라 말씀드려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조금 뭐 제일 큰 것 중에 이제 벤처라던가 맞아요. 코넥스도 되나? 뭐 이제 그럴 거예요. 예. 벤처 투자, 엔젤 투자. 예, 그게 의외로 맞아요. 좀 단위가 크더라고요. 맞아요. 3천만 원까지는 뭐 거의 100% 해주고, 네. 그다음에 뭐 5천만 원까지는 뭐 75%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은행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업체 소개받고 싶으면은 그런 업체 소개받아서 거기다 투자하면 소득공제 뭐 3천만 원. 왜냐면 했는데 회사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투자해서 소득공제 받았는데 소득공제 액수가 꽤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이면은 100% 소득공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소득세율이 40%인 사람은 1,200만 원. 1,200원 돌려받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여러 개 해도 돼요? 여러 개 해도 근데 맥스 수칙은 연한도. 연한도가 그거라고. 예, 연한도로 정해놨어요. 뭐 여러 개 분산하셔도 되지만 결국 좀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그거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연말정산 하면은 회사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엔잡러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투자 파는 걸 알고 있나? 알 수 있나?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예. 이제 그걸 아는 기업들도 있긴 한데 거기까지 말하면 이제 너무 이제 뭐 기업 비밀이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아는지는 알고 있어요. 건강보드가 근데 이제 증여되는 그 지역 가입자 있잖아요. 그 액수가 이제 개별적으로 통보되기도 하고, 근데 액수가 좀 달라지는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그걸 다 보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뭐 직원이 많고 그게 액수가 뭐 있나 보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사실 부동산 임대업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몰라요. 근데 이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그거를 하고 나서 연말정산은 사업주가 해주는 거잖아요. 본인의 프리랜서 소득이 생기면 5월 달에 무조건 합쳐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된다. 그건 사업주가 해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더 대단하신 분인데 근로를 두 군데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지? 그래서 아니, 주말 알바라는 거예요. 아. 주말 알바에 근로소득자가 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주된 사업장을 설정을 해서 여기가 더 주된 사업장이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알려줘도 되는데 솔직히 알려주면 안 되겠죠 지금. 왜냐면 취업규칙상 뭐 경업이나 경업규칙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각자 신고하시고 5월 달에 본인이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그 간소화 서비스 클릭 하잖아요. 근데 민감한 정보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월세 사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 뭐 월세 세액공제 사실 사회초년생한테 엄청 커요. 이게 막 100만씩 깎아주니까. 거기다가 신용카드 내역도 내가 얼마 썼는지 굳이 보여줄 필요 있나? 뭐 얼마 썼다고 뭐 하면 뭐 할 거야. 거기다가 더 민감한 게 의료비예요. 그쵸. 미역 다 뜨잖아요. 네, 맞아요. 병원이지. 네. 그럼 남성분이 뭐 예를 들어서 비뇨기과 떴다고. 이게 되게 민감할 수 있어요. 여성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산부인과 뜨면 또 부끄럽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냥 제출하지 마시고 그냥 그 상태에서 연말정산 끝내고 5월 달에 본인이 직접 해도 돼요. 경정청구 따로. 네, 5월 달에 그냥 신고하는 거예요. 5월 달에 놓치면 그 다음에 경정청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민감한 정보를 본인이 그러면 직접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이제 좋은 이제 유튜버나 이런 사이트 있으니까 살펴보고 직접 그런 걸 해봐라. 차라리 그래가지고 좀 민감한 정보를 괜히 노출시키지 않는 게. 의료비 세액공제는 괜찮아요? 얼마나 돼요? 의료비 세액공제 근데 생각보다요 적용받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제가 성형외과 갔다 그러면 그 세액공제 안 되는 거예요? 되기는 하죠. 돼요? 성형외과도 돼요? 연말에 좀 털어버리죠.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실손보험 들잖아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빠져요. 그러니까 100만 원인데 실손보험으로 5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이제 자기 부양가족이나 이런 게
총 급여의 3% 이상 쓴 비용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면 연에 90만 원 이상 쓴 비용 이상부터.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낮아요. 근데 피부과 한번 끊고 성형외과 한번 지원하게 하면 확 올라갈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챙기셨으면. 아, 질병이 아닌데도 되는 거예요? 의료비 이제 코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아. 다르니까. 예. 아.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 좀 다르죠. 예. 또그 연말정산 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졌을 건데 네. 요 세 가지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은 까먹지 말고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고향사랑 기부제는 여러분들도 직접 바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오늘 연말정산 이야기 잘 알았습니다. 네네. 또 직접 세무사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니까 아 이제 귀에 쏙쏙 박히네요. 그러니까요. 예.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출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